고은하는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진 마치 과학자의 실험실처럼 넓고 차가운 주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레드 와인과 트러플 향을 곁들인 소갈비찜의 풍미가 감돌았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거의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조리된 교양곡이었다. 오븐의 온도부터 접시 위 로즈마리 장식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하고 공허하며 고독했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 서울 강남 스카이팰리스 타워 샵 5층에 위치한 금빛 새장이었다. 바깥에서는 통유리창이 도시의 별빛 가득한 하늘을 품고 있었고 권력과 야망이 살아 숨 쉬는 그림 같았다. 하지만 안에서 은에게 그곳은 단지 설치미술 전시장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놓인 서서히 가치를 잃어가는 전시품이었다. 5년 전 그녀는 국내 굴지의 증권사 투자 분석팀에 고은하였다. 경외심과 함께 속삭여지던 이름, 숫자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두뇌. 그녀는 같은 회사에서 야망 넘치고 매력적인 젊은이 차민준을 만났고 지적인 여성이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의 강렬함으로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가 청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하야, 나의 재능과 당신의 지혜가 합쳐지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집에서 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으면 해. 당신은 내 성의 여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정점에 있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분석적인 두뇌와 전략 보고서를 내려놓고 그의 여왕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복잡한 요리를 배우고 와인을 구별하는 법을 익혔으며 가사 도우미 팀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지성은 이제 완벽한 파티를 기획하고 민준의 옷장이 계절과 색상에 맞게 정리되도록 하는 데 쓰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성은 감옥일 뿐이었고 존중이 없는 여왕은 고급 하녀에 불과했다. 전자도어록 소리가 울리며 은하의 생각을 끊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를 정돈하고 식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프로그래밍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차민주는 바깥의 밤 공기와 그보다 더 차가운 거리감을 품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잘 재단된 톰포드 수트를 입고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를 한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잘생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저녁은 은하가 부드럽게 물었다. 밖에서 먹었어.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고 악어가죽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싱가포르 투자 펀드 파트너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갈비찜 냄새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은하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다. 그래, 내가 좀 준비했는데. 당신이나 먹어. 그는 말을 자르고 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아, 다음 주에 신라호텔에서 회사 연례 파티가 있어. 이번엔 회장님이랑 해외 큰손 투자자들도 와. 준비해둬.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이 디자이너님께 연락해서 드레스 준비할게요. 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은 5년 전의 날씬함이 사라진 그녀의 몸매에 머물렀다. 고독의 세월, 혼자 먹는 저녁, 공허한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려 했던 시간들이 흔적을 남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한때 쫓아다녔던 날카롭고 날씬한 여자가 아니었다. 은하야, 그가 가식적인 피로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파티 아주 중요해.
모두가 올 거야. 알다시피 첫인상이 전부잖아. 나 망신시키지 마. 그 말은 가벼웠지만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날아왔다. 망신. 그가 그녀를 묘사하는 데 쓴 단어였다. 은하는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요. 일주일 후 신라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은하는 구석에 기대어 서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네이비블루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렸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주변은 다른 세상이었다. 모델처럼 마른 여자들이 최신 명품 드레스를 입고 유럽 여행과 한정판 핸드백 컬렉션에 대해 제잘거렸다. 그들은 호기심과 감추지 않는 평가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이 차 부장 부인이라고 참 복스럽게 생겼네. 한편 민주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악수를 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몇몇 사람에게 그녀를 소개했지만 그저 성가신 인물을 빨리 해치우려는 듯이 건성으로 서둘러서 할 뿐이었다. 제 아내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모욕의 절정은 민준이 회장과 중요한 투자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찾아왔다. 투자자의 아내인 우아한 프랑스 여성이 영어로 은에게 물었다. 사모님은 예술의 조예가 깊어 보이시네요. 로비에 있는 김황희 화백의 그림. 정말 멋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 은하는 바로 그 김황희 화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영어 실력은 더듬거리게 되었고 자신감 부족이 모든 생각을 올감했다. 그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간단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주 아름답네요. 프랑스 여성의 실망한 눈빛과 민준의 눈에 스쳐 지나간 미묘하지만 분명한 불쾌감이 그 자리에서 은하를 죽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메르세데스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가식적인 피로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다. 거기서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하가 더듬거렸다. 뭘 잘못했냐고 그가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거기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고은아. 오늘 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앤더슨 씨 부인이 예술에 대해 물었을 때 멍청이처럼 대답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경제, 정치를 논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저 동상처럼 서 있기만 했잖아. 나는 미안해요. 그만 사과해. 그가 소리쳤다. 소용없어. 당신처럼. 그는 바로 걸어가 찬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무섭도록 침착해져 있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세 마디는 은하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이혼 왜요? 왜냐고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악의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은하야, 난 더 이상 예전의 그 평사원이 아니야. 난 차민준 부장이고 곧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난 내 옆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여자. 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여자가 필요해.
날 고개 숙이게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내 커리어. 희생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거겠지. 그가 조롱했다. 그만 자기기만 하고 현실을 직시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거대한 유리창 쪽으로 살짝 밀었다. 창문에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거울 속 당신 모습 좀 봐. 은하, 보라고 그가 명령했다. 뭐가 보이지? 내가 말해줄까? 비싼 드레스를 입은 뚱뚱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보여. 스스로를 방치해버린 사람. 당신은 내 짐이야. 내 수치라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끌고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였다. 뚱뚱하고 촌스러운 짐, 수치, 다른 사람 만났어.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SJ그룹 오수진 상무. 똑똑하고 아름답고 내 세상을 이해하는 여자지. 그녀야말로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여자야. 은하는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오직 마비된 듯한 공허함만이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후회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있었다.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 집,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게 해주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서 서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은 단호하게 닫혔고 고은하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금빛 세장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그녀 뒤로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잔인한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무자비한 말들이 그녀의 영혼을 베고 피를 흘리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떠올랐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은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금속 장식들을 비추며 눈부신 빛의 향연을 벌였다. 하지만 고은에게 그 빛은 마치 자신의 초라함을 남김없이 폭로하는 잔인한 조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민준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들, 뚱뚱하고 촌스러운, 내 짐, 내 수치라는 단어들이 유령처럼 맴돌며 그녀의 귓가와 심장을 핥히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어젯밤에 완벽했던 저녁 식사는 주방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사물들은 생기를 잃고 박제처럼 굳어 있었다. 오전 10시.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멍하니 벨소리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다. 결국 그녀는 힘없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고은하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감정 없는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법무법인 정인의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차민준 씨의 이혼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협의 이혼 관련 서류를 보내드릴 주소를. 변호사, 이혼, 서류,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그녀의 무너진 세계에 마지막 못질을 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어젯밤에 그 잔인한 통보는 그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장이었을 뿐이다. 듣고 계십니까? 고은하 씨.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차민준 씨께서 최대한 고은하 씨의 입장을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카이팰리스 펜트하우스는 차민준 씨의 명의로 남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현금과 현재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외 추가 부동산 하나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변호사는 거래 조건을 읊듯이 말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수많은 이혼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은에게는 자신의 5년 인생이 어떻게 헐값에 청산되는지에 대한 실황 중계였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 그녀의 청춘이 깔끔하게 정리된 재산 목록으로 변환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비로소 움직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모든 공간에 그와 그녀의 시간이 묻어 있었다. 함께 골랐던 이탈리아제 소파, 그가 출장에서 사다 준 작은 스노우볼, 그의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 한때는 사랑의 증거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흉터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실의 거대한 붙박이장 문을 열었다. 한쪽은 그의 완벽한 수트들로, 다른 한쪽은 그녀의 옷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옷들은 대부분 어둡고 몸매를 가리는 넉넉한 디자인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밝은 색과 몸에 맞는 옷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 뒤로,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을까? 욕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섰다. 어젯밤에는 참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정면으로 마주했다. 민준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는 않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생기를 잃은 피부, 피로와 슬픔으로 그늘진 눈, 그리고 결혼 전보다 15kg은 불어난 몸. 이 몸은 게으름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의 기록이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음식으로 달래려 했던 지난 몇 년간의 슬픈 역사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지방과 자기 연민으로 채웠던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친구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남편이 내가 뚱뚱하다고 이혼을 요구했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실패한 결혼이라는 낙인, 버림받았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집 안을 떠돌며 서서히 말라갔다.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취향과는 맞지 않아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상자들. 상자 하나를 열었을 때 낡은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그녀의 대학 시절과 증권사 초년 시절의 책들이 가득했다. 재무 분석, 것이 경제학, 투자 전략론,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고은아, 자신이었을 때의 기록이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빽빽한 글씨와 그래프, 수식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 과제로 만들었던 가상투자 포트폴리오였다. 그녀는 당시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기술 기업들을 설정하고 그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며 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기업 A 나노 기반 신소재 기술 보유.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5년 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 초기 투자 위험 높으나 성공 시 기대 수익률 1000% 이상. 기업 B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기존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파고드는 전략. 규제 장벽이 가장 큰 변수지만 고령화 사회의 메가 트렌드에 부합.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에 빠져들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열정과 야망으로 빛나던 살아있는 여자였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노트의 마지막 장. 그녀는 10년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발견했다. 10년 후에 나에게 너는 지금쯤 월스트리트 어딘가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겠지. 아니면 너만의 투자회사를 차렸을지도. 부디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꿈을 잊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 있기를.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너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멋진 여성이 되어 있기를. 그것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툭 하고 끊어졌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젯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슬픔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그리움과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울음이 그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5년 청춘에 대한 모욕적인 대가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쟁 자금,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녀는 주식시장을 검색했다. 수년 만에 다시 보는 HTS 화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의 눈이 수많은 종목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다. 그러다 한 곳에서 멈췄다. 코스닥 시장의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이었다. 엔바이오젠. 시장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그저 그런 회사로 취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 회사의 기술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죽였다. 그들이 연구하는 기술은 그녀가 10년 전 노트에 썼던 기업 A의 나노 신소재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진흙 속에서 그녀는 진주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리고 위자료의 아주 작은 일부를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 매수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차민준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노트 속의 그 여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이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이삿짐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린 방 안, 노트북의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지만 끈질긴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고은아의 새로운 삶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되었다. 스카이팰리스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된 요새였다. 그녀는 이혼의 상처를 곱씹을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슬픔과 자기 연민은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용광로에 쏟아부었다. 바로 공부라는 용광로였다. 그녀가 처음 투자했던 바이오 스타트업 엔바이오젠의 주가는 그녀의 예측대로 3개월 만에 폭발했다. 그들이 개발 중이던 나노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이 임상 이상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작은 종잣돈은 몇 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녹슬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두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살았고 밤에는 노트북 앞을 지켰다. 지난 5년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기술이 뜨고 지는지,
자본은 어디로 흐르는지를 미친 듯이 흡수했다. 그녀는 값비싼 레스토랑의 음식 대신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다. 과거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먹었던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생존과 재기를 위한 연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피스텔 건물 1층의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펑퍼짐한 트레이닝복, 질끈 묶은 머리, 생기 없는 얼굴. 그녀의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차민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싶지 않았다.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 일과에 새벽 조깅이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강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면서 그녀는 몸속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씻어내는 기분을 느꼈다. 땀방울은 지난날의 눈물을 대체했다. 근육의 통증은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잊게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군살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다. 흐트러졌던 자세가 꼿꼿해지고 늘 그늘져 있던 눈빛에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의 투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시장의 주류를 따르지 않았다. 모두가 버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파산 직전에 의류회사를 인수해 핵심 브랜드만 남기고 구조조정한 뒤 비싼 값에 되팔기도 했고 모두가 비웃던 작은 게임 회사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투자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철저히 익명 뒤에 숨어서 활동했다. 시장에서는 유령이라 불리는 미지의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행보는 결국 한 거물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여의도의 마이더스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권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마쿠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실세였다. 화려한 테마주가 아닌 저평가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는 그의 눈에 유령의 투자 방식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 미지의 실력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수소문 끝에 권 회장은 마침내 유령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다. 약속 장소인 한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 은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었다.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몸에 꼭 맞는 옷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지난 2년간의 치열한 공부와 실전 경험이 그녀의 무기였다. 권 회장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조금 놀란 듯했다. 그가 상상했던 날카로운 승부사가 아니라 차분하고 단아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고은하 씨라고 했나? 권 회장이 입을 열었다. 최근 시장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운 좋은 투기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전략가라고 하더군. 당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지? 저는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회장님, 은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대답에 권 회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후 1시간 동안 그녀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특정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녀가 진행했던 몇몇 M&A 건에 대한 전략적 의도까지 은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은 감탄했다. 그는 수많은 인재를 만나봤지만 이토록 날 것 그대로의, 그러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원석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탐욕이 아닌 가치를 알아보는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고은하 씨, 권 회장이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야. 훌륭한 원석이지만 아직 세공이 덜 됐어. 내가 당신의 후견인이 되어주지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내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빌려주겠다는 뜻일세. 그것은 은하의 인생을 바꿀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고은하의 성장은 날개를 달았다. 권 회장의 지도 아래 그녀는 개인 투자자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고 지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미궁에 빠진 테스스를 실타래로 구출해낸 공주. 아리아드네 복잡한 M&A 시장의 미로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 구출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베일 뒤에서 활동했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권 회장의 대리인이 나섰고 모든 투자는 헬레나고라는 가명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파멸시킨 헬레네가 아닌 지략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헬레나. 그 이름은 곧 여의도 증권가에서 경애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몰랐지만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했다. 그녀의 외모 또한 변해갔다. 이제 그녀의 옷장에는 펑퍼짐한 옷 대신 몸의 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우아한 드레스들이 자리 잡았다. 긴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과거의 고은하를 완전히 벗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늦은 밤 아리아드네 캐피탈 사무실 헬레나고, 즉 고은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한때 그녀의 감옥이었던 스카이팰리스가 아득히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수많은 빌딩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화면에는 새로운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자료가 떠 있었다. 큐어 바이오텍. 한때는 잘 나갔지만 핵심 기술 개발에 실패하며 파산 위기에 몰린 바이오 회사였다. 모두가 외면하는 기업. 하지만 헬레나의 눈에는 그들의 실패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잠재력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베팅이 될 터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위험한 베팅의 반대편 테이블에 그녀의 과거를 송두리째 짓밟았던 남자 차민준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운명의 폭풍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3년 후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재즈바. 부드러운 조명과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이 흐르는 공간.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아지트였다. 그곳 창가 자리에 차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그의 약혼녀이자 SJ그룹의 상무인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명품 카탈로그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몸매와 도도한 표정.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그의 성공을 장식해줄 트로피 같은 여자였다. 민준 씨,
이번 큐어 바이오텍 인수건 정말 확실한 거지? 수진이 붉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요즘 당신 회사 비전 캐피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좀 들리던데 작년에 투자했던 IT 버블주들 때문에 손실이 막심하다면서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그냥 시장 조정일 뿐이야. 큐어 바이오텍만 성공적으로 인수해서 되팔면 그깟 손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M&A 시장의 젊은 피라고 치켜 세웠다. 하지만 그 성공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그는 유행을 좇아 위험성 높은 기술주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시장이 얼어붙자 그의 포트폴리오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카드는 큐어 바이오텍 하나뿐이었다. 한때는 유망했지만 핵심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부실 기업. 민주는 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불필요한 자산들을 매각하고 적당히 포장해서 더 큰 제약사에 되파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큐어 바이오텍의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단기적인 차익만이 그의 목표였다. 이 거래의 성공 여부에 그의 커리어와 오수진과의 결혼이 달려 있었다. 다음 날 비전 캐피탈의 회의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큐어 바이오텍의 장외 채권이랑 소액 주주 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부 사라졌다고 누가 다 사들인 거야. 팀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장님, 저희도 확인 중인데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는 신생 사모펀드에서 전부 매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점조직처럼 움직여서 저희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리아드네 캐피탈 민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기 같은 회사야. 우리 먹잇감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당장 알아봐. 어떤 놈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인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라도 나머지 지분을 전부 확보해. 이 판에선 우리가 이겨...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미지의 경쟁자를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생각했다. 자신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테헤란로의 한적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아리아드네 캐피탈 사무실. 그곳의 분위기는 비전 캐피탈의 소란스러움과는 정반대였다.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모든 것이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사무실 중앙 거대한 모니터 앞에는 헬레나 고은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권태준 회장이 보낸 최고의 법률 고문과 M&A 분석가가 서 있었다. 대표님, 분석가가 보고했다. 예상대로 비전 캐피탈에서 경쟁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당위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벌처 방식입니다. 회사의 내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화면에 떠있는 재무제표와 기술 보고서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큐어 바이오텍이 실패했다고 알려진 신약 프로젝트. 그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다른 질병에 적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약물 기전. 그것은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뿐인 미완의 보석이었다. 그들은 숲을 보지 못하고 썩은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있군요. 은하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전략은 변함없습니다. 비전 캐피탈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자금 압박으로 무너지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치를 알아보는 자와 현상만 좇는 자의 대결이었다. 법률 고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대표님, 비전 캐피탈에 이번 딜을 이끄는 사람이 차민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분석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은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문을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여기는 아리아드네 캐피탈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논리와 데이터만이 존재할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옳고 목표물이 가치가 있다면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지난 3년간 잠재워두었던 차가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운명이 복수의 무대를 눈앞에 차려준다면 기꺼이 그 무대의 주연이 되어줄 생각은 있었다. 그 후 몇 주간 큐어 바이오텍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민주는 자존심을 걸고 자금력을 총동원해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나아가면 아리아드네라는 유령은 늘 두 발짝 앞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민준의 패를 모두 읽고 있다는 듯이 그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이사회의 압박은 거세졌다. 도대체 누구야? 헬레나 고라는 여자. 대체 누구냐고.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외모는 초조함과 분노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그는 이 정체모를 유령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비서실, 당장 아리아드네 캐피탈 대표에게 연락해 누가 됐든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어. 이 지긋지긋한 유령놀이 직접 만나서 끝장을 보겠어. 며칠 후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표 비서실. 은하는 자신의 모니터에 뜬 한 통의 이메일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청 비전 캐피탈 차민준 부장. 아리아드네 캐피탈 대표 면담 요청에 건 보낸 사람의 이름 차민준.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타인의 이름을 보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답장 이메일에 단 한 단어를 입력했다. 덫이 놓였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터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차민준은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면담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권위 있어 보이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골랐다. 그의 팀원들과 함께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예상 전략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밤새워 연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미지의 적수, 헬레나 고를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만남을 힘의 과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기회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것은 곧 다가올 그의 추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줄 터였다. 같은 시각 고은하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만남은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권태준 회장과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그녀의 준비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그날 입을 옷을 골랐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날카로운 라인이 돋보이는 짙은 회색의 실크 수트였다. 여성스러움과 권위가 공존하는 부드러운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스카이팰리스의 거울 앞에서 절망하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붓기는 사라지고 날렵한 턱선이 드러났으며 짧게 자른 머리는 지적인 세련미를 더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만이 존재했다. 약속 장소는 남산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더 클라우드였다.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직 소수의 VIP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차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상대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민준의 시선이 레스토랑 입구에 고정되었다. 한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짙은 회색 실크 수트는 그녀의 몸을 따라 흐르듯 안아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공간을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쁜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위험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저 사람이 헬레나 고군.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상상 속에서 수없이 그려봤던 라이벌의 모습을 마주했다. 생각보다 젊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상대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차민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여자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향해 있었다. 고 헬레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이 스쳤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본격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되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고 대표님. 민준이 선제 공격을 날렸다. 아리아든의 캐피탈이 큐어 바이오텍에 보이는 관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딜은 저희 비전 캐피탈이 몇 달 전부터 공들여온 프로젝트입니다. 업계에 상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헬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상도이라. 차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도이가 저평가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자산을 해체하고 당이 차익만 챙긴 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희는 큐어 바이오텍의 당위 가치가 아닌 그들이 포기했던 신약 파이프라인 ND-270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부장님께서 검토하신 재무제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가치죠. 그녀는 정확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민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준은 대화를 주도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수세에 몰렸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는 그랜드마스터를 상대하는 풋내기 선수 같았다.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매력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불쾌한 패배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 했다. 고 대표님은 상당히 젊으신데 이런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걸 보니 대단하십니다. 혹시 집안의 도움이라도 받으셨나 봅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비열한 암시였다. 헬레나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다. 저는 제국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차 부장님, 저는 제국을 스스로 건설하는 쪽이라서요. 버려진 폐허 위에서 말이죠. 그녀가 폐허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민준의 뇌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며 펜을 가볍게 테이블에 두드리는 습관,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의 미세한 변화, 논쟁에서 이겼을 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그 표정,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익숙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눈앞에 이 완벽한 여자에게서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헬레나는 결정타를 날렸다. 비전 캐피탈의 인수 제안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지나치게 높여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마치 내용물보다는 포장지에만 신경 쓴 선물 같군요. 포장지, 그 단어. 그것은 과거에 은하가 그의 투자 방식을 비판하며 썼던 단어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값비싼 보석 뒤에 숨겨진 그 얼굴의 본질을, 가늘고 긴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깊은 눈동자. 세월의 흔적과 다이어트로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한때 사랑했고 그리고 무참히 버렸던 고은아의 눈빛이었다. 불가능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힘없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 났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동공은 공포와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은나. 그의 입에서 간신히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의 반응을 지켜보던 헬레나. 아니, 고은하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는 그에게만 들릴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차 부장님,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시네요. 그 순간 차민주는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처형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이었다. 차민준의 뇌는 정지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앞의 여자와 과거의 아내, 두 개의 이미지가 고통스럽게 겹쳐졌다. 어떻게 그 촌스럽고 무기력했던 여자가 어떻게 이토록 눈부시고 강력한 존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일 터였다. 그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은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큐어바이오텍의 인수 조건에 대해 계속 논의해 볼까요? 차 부장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민준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간신히 부여잡고 첫 번째 방역을 시도했다. 분노와 부정.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터져나왔다. 고은아, 당신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냐고.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 복수하려고. 그래서 내 앞길을 막고 내 회사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그녀를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로 몰아붙여 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자신을 계략의 피해자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헬레나 고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 그러나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 부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대표 고헬레나입니다. 만약 부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이 전문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우시다면 회의는 다른 날로 다시 잡도록 하죠. 그녀의 그 태도는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를, 고은하라는 존재 자체를 이 비즈니스 테이블 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차민준이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그를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곳은 그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이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분노는 통하지 않는다. 그는 재빨리 두 번째 전략으로 전환했다. 과거에 대한 호소.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하야. 아니, 헬레나 씨. 제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사이에 좋았던 시간도 있었잖소. 내가 잘못했소. 내가 바보였고 어리석었어. 진심으로 사과하지. 그는 그녀 안에 부드러운 고은하를 찾아내려 애썼다. 동정심에 호소하고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은하는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 부장님. 당신은 지금 비즈니스 협상과 개인적인 심리 상담을 혼동하고 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고은하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만들었죠. 오늘 당신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헬레나 고입니다. 그리고 헬레나 고는 당신의 사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제안서가 가진 사업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었다. 민준이 사용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무기는 모두 무력화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사업 제안서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분석 앞에서 벌거벗겨질 운명이었다. 자, 그럼 당신의 제안서를 한번 볼까요? 은하는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비전 캐피탈의 M&A 제인서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씩 해부하듯 분해하기 시작했다. 첫째, 당신이 산정한 큐어바이오텍의 기업 가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장 비교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죠.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둘째, 당신의 자산 매각 계획은 회사의 유일한 진정한 가치, 즉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NDCP를 특허의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금광을 사서 그 안에 금은 버리고 돌멩이만 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셋째, 당신의 자금 조달 모델은 고금리 당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된다고 해도
큐어 바이오텍은 2년 안에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모든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에서 나온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하급자의 어설픈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그의 팀원들 앞에서 그의 전문성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술한지를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커리어 전체가 허상이었음을 폭로하고 있었다. 차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자신감, 오만함, 교활함이 모두 벗겨지고 오직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이 딜이 실패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고 회사는 그를 해고할 것이며 오수진은 실패자가 된 자신을 떠날 것이다. 그의 인생 전체가 이 테이블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도 애원도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절망뿐.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그는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호령하던 그 잘난 차민준 부장이 자신이 짓밟았던 전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헬레나 씨, 아니, 은하야,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내가 뭐든지 하겠소.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오. 제발.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절망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남자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 은하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뚱뚱하고 수치스러운 짐짝이라 불렀던 남자.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에서 오는 지독한 피로감과 고요한 종결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사무적인, 그러나 그래서 더욱 잔인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차 부장님,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최종 결정은 비전 캐피탈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내일 아침부로 셔큐어 바이오텍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회의는 끝난 것 같군요.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하고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레스토랑을 걸어 나갔다. 차민준은 텅 빈 레스토랑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승리를 위해 준비되었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야기의 제목이 약속했던 그 순간, 한 남자가 자신이 버렸던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차민준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빠르고 허무하게 이루어졌다. 아리아든의 캐피탈이 큐어 바이오텍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비전 캐피탈의 주가는 폭락했다. 무리한 자금 조달로 큐어 바이오텍 인수에 올인했던 민준의 전략은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고 있을 때 그 약혼녀였던 오수진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난 실패자와 함께할 생각 없어. 행운을 빌지. 그녀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차민준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가치가 폭락한 부실주에 불과했다. 민준은 텅 빈 상자를 든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전처 고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끌고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정상에서 끌어내려진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세상은 그가 실패하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한편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사무실은 조용하지만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큐어 바이오텍의 인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고은하는 큐어 바이오텍의 핵심 연구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들은 이전 경영진 아래에서 자금난과 압박에 시달리며 희망을 잃어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주인이 된 헬레나 고라는 인물을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은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실패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앤디7 프로젝트, 저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아리아든의 캐피탈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자금, 장비, 인력,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이 틀렸고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연구원들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눈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리더를 만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권태준 회장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아주 인상적인 연설이었네. 고 대표, 그가 말했다.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제법이야. 마치 노련한 경영자 같았어.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은하가 겸손하게 대답하며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권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복수는 달콤하던가. 그 질문에 은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이제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어진 스카이팰리스의 실루엣에 잠시 머물렀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 남자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권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그의 파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제 자신의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민준이라는 남자가 없어도 저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 빛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를 이기는 순간의 통쾌함은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고 있던 제 안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젊은 여인이 마침내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초월한 것이다. 며칠 뒤 은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참 인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뭉개져 있었고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야, 나야. 민준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돈 좀 빌려줘. 나 정말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제발.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인생에서 참인준이라는 파일은 이제 휴지통으로 들어갈 가치조차 없었다. 완벽한 삭제.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고운하는 그녀가 새로 장만한 집에 서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처럼 거대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과 그림, 그리고 그녀의 취향이 담긴 가구들로 채워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침을 맞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에 자신을 비추던 그 거울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하고 깊어진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남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상처와 시련을 딛고 일어서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건설한 강인한 생존자였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역사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녀가 인수한 큐어 바이오텍의 연구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대표님, ND11분의 새로운 적용 기전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가능한 빨리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은하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눈을 맞추고는 뒤로 돌아섰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야경을 감옥의 창살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무한한 기회의 풍경이었다. 과거는 그녀의 뒤에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자기 자신이 오롯이 개척해 나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